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루 만에 500억 원을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그런데 1995년 6월 한국에서 한 기업가가 단 하루 만에 500억 원을 스스로 태워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을 말이죠.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이 얼마인가요? 5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당시 환율로 독일 마르크 1억 마르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이 1000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결정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꿔놓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결정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독일인의 증언을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75세의 은퇴한 기업인이죠. 저는 1995년 당시 독일의 지멘스 그룹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멘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당시 지멘스는 세계 최고의 통신장비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1847년에 설립된 독일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지금의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우리의 매출은 연간 500억 달러가 넘었고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었어요.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1위였죠. 우리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저는 그 회사에서 25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점점 승진해 1990년부터는 아시아 담당 이사로 일하게 됐어요. 제 업무는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그때는 정말 흥미로운 시기였어요. 냉전이 끝나고 아시아가 막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때였죠. 특히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독일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그저 배우는 단계의 후발주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우리를 따라올 수준은 아니야. 값싼 노동력으로 단순한 제품이나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당시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독일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었거든요. BMW, 벤츠, 지멘스, 바이엘. 모든 분야에서 독일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었어요. 우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브랜드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일본 기업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수 아래라고 여겼죠. 그런 우리에게 한국은 솔직히 관심밖의 나라였어요. 북한과 분단된 가난한 나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후진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1995년 6월 한국의 구미라는 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출장은 저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우리 지멘스는 아시아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요 타겟은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거쳐가는 정도의 위치였죠. 출장 목적도 간단했어요. 한국의 전자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혹시 우리의 하청업체로 쓸만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아시아 공장이겠지. 값싼 노동력으로 단순 조립이나 하는 곳일 거야. 이것이 한국으로 떠나면서 가졌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글쎄요, 특별할 것 없었어요. 공항도 그리 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후진국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달까요? 서울에서 구미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었어요. 기차로 4시간 가까이 걸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대부분 농촌이었지만 곳곳에 새로 짓고 있는 공장들이 보였어요. 아, 여기도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구미역에 도착했을 때 삼성전자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김철수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회사와 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구미는 1970년대부터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현대 등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공장을 두고 있어요. 김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숙소로 안내받은 곳은 구미의 한 호텔이었는데 시설은 독일 기준으로는 평범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부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봤어요. 불고기, 김치, 비빔밥. 독일 사람인 제게는 정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김 부장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독특하네요. 매콤하지만 맛있어요. 처음에는 매웠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는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부장님이 삼성전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전제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반도체와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반도체요? 그 분야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라잡을 겁니다. 아니, 넘어설 겁니다.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허풍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드디어 삼성전자 구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보안이 정말 철저했거든요. 독일의 지멘스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잖아. 첫인상부터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공장 건물도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물론 독일의 최신 공장들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안내하면서 공장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이곳이 우리의 메인 생산 라인입니다. 하루에 휴대폰 5,000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5,000대요? 상당하네요. 정말 놀랐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꽤 큰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 공장에서도 보기 힘든 집중력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삼성은 세계 최고 품질을 추구합니다. 김 부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느 회사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둘러보면서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완성된 제품도 여러 번 재검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검사를 하는 거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불량품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가는 제품은 완벽해야 해요. 김 부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100% 완벽한 제품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오차는 업계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에게는 업계 표준이 아니라 삼성 표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 회사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구개발센터도 구경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공장 마당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공장 마당 한쪽에 뭔가가 거대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너무 멀리 있었고 흰색 천막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저게 뭐죠? 김 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그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휴대폰입니다. 품질 기준에 맞지 않아서 폐기 예정인 제품들이에요. 휴대폰이요? 저렇게 많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마치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개나 되는 건가요? 20만 대입니다. 20만 대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만 대라니. 당시 휴대폰 한 대 가격이 25만 원 정도였는데 20만 대면 500억 원이잖아요. 독일 마르크로 환산하면 1억 마르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제품을 폐기하는 거죠? 김 부장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통화 품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수리하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왜 폐기를 하는 거죠? 유럽이라면 리콜에서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결정입니다. 삼성의 이름으로 나가는 제품은 완벽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수리 가능한 제품을 그냥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환경에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억 원을 그냥 버린다니요. 제 연봉의 5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들을 언제 폐기하는 건가요?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요? 네, 오후 3시에 회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김 부장님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직접이요? 회장님이 직접 오세요? 독일에서는 CEO가 직접 이런 일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담당 부서에 맡기죠. 그런데 회장이 직접 온다니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공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공장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말이에요. 저 직원들은 왜 모이는 거죠? 회장님이 오시면 모든 직원이 참석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김 부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전통이요? 네. 우리는 이런 일을 단순한 폐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짐이에요. 품질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다지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의식이라니요? 500억 원짜리 의식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숭고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종교 의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500억 원을 태울 건가?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까지도 혹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공장의 모든 부서에서 사람들이 나와 공장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외국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매우 프라이버트한 순간에 침입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김 부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외국 손님께서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영광이에요. 우리의 철학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후 2시 30분이 되자 공장 마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 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오후 3시 정각. 공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공장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작은 체구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나이도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카리스마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장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분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김 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희 회장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새부터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휴대폰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하고 온 사람 같았어요. 휴대폰 더미 앞에 선 이건희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마 실제로는 1분도 안 됐을 텐데
마치 10분 같았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도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단호했지만 동시에 아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내는 아버지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500억 원이라는 돈이 그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을 때 저는 진짜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성냥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그는 정말로 성냥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냥 하나를 뽑아들었어요. 그 순간 공장 마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성냥을 켜는 소리가 공장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작은 불꽃을 휴대폰 더미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간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20만 대의 휴대폰이 한꺼번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거의 건물 3층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열기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이건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품질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았지만 마이크 없이도 공장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어요. 그만큼 공장 마당이 조용했거든요. 고객에게 부끄러운 제품은 한 대라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우는 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일함입니다. 우리의 타협입니다. 500억 원이 연기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 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이건희 회장은 팔짱을 끼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흔들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꼭 해야 할 일을 해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 회사는 다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500억 원이 타오르는 광경, 이건희 회장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그가 한 말들이요. 품질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품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급히 민행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써본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어요. 긴급 보고, 한국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 필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나는 진정한 리더십을 목격했다. 이건희라는 남자는 단기적 손실보다 브랜드의 미래를 선택했다. 그는 500억 원을 태워버렸지만
그를 통해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었다. 이 회사의 품질에 대한 철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철저하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다. 우리는 삼성을 더 이상 후발주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 올라섰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을 수도 있다. 보고서를 보낸 지 2시간도 안 되어 뮌헨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스, 지금 뮌헨으로 즉시 돌아와.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본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가 뮌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최고 경영진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CEO인 하일리 폰 피어러를 비롯해서 각 부서 임원들까지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스, 자네가 본 것을 직접 설명해 보게. CEO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20만 대의 휴대폰, 500억 원의 손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을요. 특히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품질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고객에게 부끄러운 제품은 한 대라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500억 원을 태워버렸다고 기술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단지 품질 문제 때문에, 그것도 수리 가능한 수준의 문제 때문에요. 미쳤군.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기도 하네. 마케팅 담당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제품을 만든다면 품질은 분명히 보장되겠군. 우리도 그 정도의 각오가 있나? 다양한 반응이 나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 모두가 삼성과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한스의 보고를 들어보니 우리가 삼성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 그들의 품질에 대한 철학은 정말 대단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어요. 첫째, 우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자. 둘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셋째,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자. 넷째, 우리도 품질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자. 특히 마지막 결정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품질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기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희 회장이 보여준 그 타협 없는 품질 추구를 우리도 배우자는 의미였습니다. 몇 주 후, 우리 지멘스의 품질 기준이 대폭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허용하던 수준의 오차도 이제는 허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산비 증가와 효율성 저하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하지만 CEO가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삼성이 500억 원을 태울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삼성과의 협력을 요청하러 간 거였거든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1995년에는 우리가 갑이었다면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공항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10년 전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웅장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공항 곳곳에서 삼성 제품들을 보게 된 거였어요. 갤럭시 폰을 든 독일 관광객들, 삼성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업가들, 심지어
공항 내 전자제품 매장에는 삼성 제품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 청년도 갤럭시 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폰이에요. 독일에서도 대인기거든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불타버린 그 휴대폰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스마트폰으로 되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시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995년에는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뉴욕의 맨해튼이나 런던의 시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삼성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1995년에 봤던 구미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시설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삼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품질 혁신의 역사라는 코너였는데 거기에 1995년의 휴대폰 소각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구미공장에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휴대폰 20만 대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삼성의 품질 철학을 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건희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 그때 구미공장에 왔던 독일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년 만이네요.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스 씨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존경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0년간 삼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건희 회장의 이런 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태운 건 단순히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태운 거죠.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는 안일함을 태운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때 타협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이미 지금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주주들의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쉽지 않았죠. 하지만 때로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해야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요? 네, 고객의 신뢰 말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신뢰를 얻으면 그것은 평생의 자산이 되죠. 그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럼 그 500억 원은 신뢰를 사기 위한 투자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그 투자는 성공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 제품을 믿고 사용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삼성 제품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애플보다 더 인기가 높을 정도예요. 그렇다니 기쁘네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원칙이라면 품질에 대한 원칙, 고객에 대한 원칙, 직원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이죠. 이런 원칙들을 지키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이 지금의 삼성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원칙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고집일까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파괴를 통해서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은 500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무형의 가치, 즉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50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앉은 독일 사업가가 갤럭시 노트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좋은 제품이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요? 독일 제품 못지않게 품질이 좋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회가 새로웠어요. 뮌헨에 도착해서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한국 출장 결과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삼성과의 협력은 성사될까요? 성사될 거예요. 아니, 성사되어야 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배울 것이요? 우리가 삼성에게요? 네, 특히 품질에 대한 철학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삼성 전도사라고 불렸어요. 회의 때마다 삼성의 품질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몇 달 후, 정말로 지멘스와 삼성 간의 협력 계약이 체결됐어요.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이었는데 계약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우리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은 우리에게 품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준 회사입니다. 앞으로 협력을 통해 서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도 독일에서는 삼성 기준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타협 없는 품질, 원칙에 대한 고집,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 지멘스뿐만 아니라 다른 독일 기업들도 삼성의 품질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BMW, 벤츠, 지멘스.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품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지멘스도 바뀌었습니다.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90% 수준의 품질이면 출시했던 제품들을 이제는 99% 이상이 되어야 출시하게 됐어요. 그 결과 초기에는 생산비가 올라갔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만 대의 휴대폰을 태운 그 불길이
결국 두 나라의 기업 문화까지 바꾼 셈입니다. 은퇴한 지금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이건희 회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50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주주들의 반대, 임직원들의 시선, 언론의 비판. 이런 모든 압박을 견디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날 본 이건희 회장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리더십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손자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종종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아버지, 정말 500억 원을 태웠다고요? 그래, 직접 봤어.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위대한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위대한 일이 아니지. 요즘도 가끔 삼성 제품들을 보면 그날이 생각나요.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 노트북, 삼성 TV. 이 모든 제품들이 그날 타버린 휴대폰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볼 때는 더욱 그래요. 지금 갤럭시는 애플 아이폰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때 이건희 회장이 타협했다면 과연 지금의 갤럭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품질에 대한 타협은 브랜드에 대한 타협이고 브랜드에 대한 타협은 미래에 대한 타협이니까요. 몇 년 전 제 손자가 새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갤럭시를 추천했어요. 왜 갤럭시예요, 할아버지? 그 회사는 품질을 위해서라면 500억 원도 태울 수 있는 회사거든. 손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의 제품이라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요. 작년에 제 딸이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1995년에 제가 봤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최첨단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빠,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삼성, LG 같은 기업들까지. 정말 선진국이에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995년에는 아무도 이런 한국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삼성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최근에는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K-팝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 때문이기도 해요. 제 손자도 BTS의 팬이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서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 꼭 가봐라. 그리고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구경해봐. 왜요? 할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거든.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손자는 눈빛을 반짝이며 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할아버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말하잖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이 말이에요.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큰 손실이 가장 큰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75년을 살면서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났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건희 회장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품질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품질, 인격의 품질, 관계의 품질, 모든 것의 품질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타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건희 회장처럼 해봐라.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품질에 타협하지 마라.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평생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멘스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고, 은퇴한 지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요즘 삼성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었잖아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애플과 함께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폴더블 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여전히 그때의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추구 말이에요. 몇 년 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삼성의 대응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제품을 리콜하고 투명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조 원이에요. 하지만 삼성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치 1995년에 20만 대의 휴대폰을 태웠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심어놓은 DNA예요.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 말이에요.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날의 불길이 새겨놓은 정신이 있거든요. 사실 삼성의 영향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삼성의 품질 철학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애플과 삼성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쪽 모두 품질 기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죠.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했던 일본 기업들이 삼성의 추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품질 혁신에 나서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삼성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삼성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결국 1995년 구미 공장에서 타오른 그 불길이 전 세계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친 셈이에요.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추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용기. 이런 가치들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목격한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빠른 성과를 원하고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도 1995년에 500억 원을 잃었지만 그 결과를 보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나가세요. 품질에 타협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은 SNS 시대라서 모든 게 빨라 보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공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젊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급하게 가지 마라. 제대로 가라. 이건희 회장이 그날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급하게 500억 원을 아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대로 된 길을 선택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의 삼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건희 회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995년 6월 한국 구미공장에서 제가 본 그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500억 원이 연기로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그날 태운 것은 단순히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타협에 대한 거부였고,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원칙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이 오늘날의 삼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손실이 가장 큰 투자가 됩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순간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세요. 20만 대의 휴대폰을 태운 그 불길이 결국 전 세계를 밝힌 것처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도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995년 한국 구미공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독일 기업가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건희 회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500억 원을 아끼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태우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